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 주도 기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분석해봤습니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오픈했습니다. 서버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인원이 몰렸고 출범식에서조차 앱 구동이 안 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2017년) 상반기 전국의 땅값이 치솟아 물가보다 상승폭이 컸습니다. 전국 집가는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업계의 무수당 연장 근로와 야근이 비일비재합니다. 조사 결과 95%의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전국의 출생아 수가 또다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6개월째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는 대한민국.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7월의 넷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1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슈 소개는 이정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고령화의 여파로 우리나라 주택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지방과 노후주택 위주로 빈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그러나 주택시장 구조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과거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부동산 이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정현 기자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출산 또 고령화에 따른 이 인구 구조 변화로 중장기 주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결과 2016년에서 2035년까지 주택 수요는 면적 기준 약 29.1%가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2016년에서 20년은 1.7%, 또 20년에서 25년에서는 5년은 1.5%, 25년에서 30년은 1.35%, 또 30년에서 35년은 0.8%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1945년생부터 54년생을 고점으로 점차 주택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노후 생계비 마련이 충분하지 않은 70세 이상 가구는 이 주택을 파는 비중이 상승하는 반면 취업난과 낮은 결혼으로 자산 축적이 지연된 40세 미만 청년 가구가 주택을 사는 비중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또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빈집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어쨌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현재 대비해서는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빈집의 규모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네, 국내 빈집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요, 이 106만 9천으로 전체 주택의 6.5%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빈집은 60만 7천호로 전체의 5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후에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이 2016년에서 2015년 약 450만 호이고 또 이중 아파트는 277만 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어려움이 생기면 빈집 증가율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수는 2015년 1,000만 가구에서 2030년에는 1,40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밝혔습니다.
월세 비중도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서울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수요로 다른 지역보다 전세 비중이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1991년부터 92년까지 이 부동산 버블 붕괴와 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집값이 대폭 하락했습니다. 1992년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주택가격은 약 53% 하락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일본이 맞닥뜨렸던 것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국내 부동산 가격 추이나 성장 같은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즉 빈집은 늘긴 하지만 일본만큼의 붕괴는 아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근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전체 주택 시장에서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또 거래도 원활하다는 것이 그 근거인데요. 이 버블 붕괴 직전인 1988년 일본의 단독과 또 다세대 주택 비중은 69%로 아파트의 2배가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아파트 비중이 59.9%로 단독과 다세대 주택 비중이 38.8%보다 높았습니다. 이 주택 매매 회전율도 지난해 10.4%로 0.3% 수준인 일본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아파트는 거주 편의성으로 청년 가구 선호도가 높고 또 처분과 임대 등이 용이해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앞으로도 아파트 매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공급 방식도 기존 주거지 재건축과 재개발 위주여서 이 공급 과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입니다. 네, 한국은행은 이 주택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서 이 중장기 주택 수급 안정화 방안, 또 고령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 또 청년층과 저소득층, 또 빈곤 노년층, 또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또 빈집 활용 등 재고주택 관리, 주택담보대출 이외에도 이 부동산 금융상품 개발 등의 정책을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일본과는 달리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률이 과거 일본에 비해서 낮은 데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수요 위주로 이 매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부동산 뉴스로 좀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보고서에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내세웠던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로 나타난다면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후 55년 만에 경제정책이 성장 중심에서 분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그동안 수출 주도형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했던 이 한국 경제를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 증가 위주의 구조로 개편하겠다는 게 이 새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동안 한국이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가계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고 또 이를 통해서 성장에 성공을 하면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게 문 정부의 생각입니다. 먼저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의 핵심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이날 3% 성장을 목표로 세웠고 또 이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서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성장에 생긴 이 과실을 나눠봤던 조연급에 머물렀던 가계를 주연급으로 격상시킨 것인데요. 이 가계소득 상승을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올리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버거워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 촉진 수당은 내년 3개월 동안은 30만 원씩 주고 2019년에는 6개월간 50만 원씩으로 확대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내년에 25만 원을 주되 2021년에는 3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모든 0세에서 5세 육아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지원금도 줍니다. 기초소득을 올린 다음에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가계가 쓸 수 있는 이 가처분 소득이 늘기 때문입니다. 네, 주거대책이 생계비 부담 줄이기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년 이상 된 경찰서, 또 동주민센터, 우체국 등 낡은 공공청사를 재건축할 때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2만 채를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은 법정 한도인 300%까지 완화하고 이 복합개발대 신혼부부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함께 짓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이들의 집을 매입하는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드 리스백 방식의 리츠가 부활됩니다. 이 방식은 2013년과 2014년에 운영됐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예산과 세제 혜택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직원 수를 늘린 기업에 2년 동안 세공제를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고용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이번 새 정책에서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과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 금지 업종을 원칙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황인데요. 그리고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 역시 일자리 만들기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하며 정부 지원을 일자리 부문에 다 걸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좀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 방향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이 실제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정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의 성장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현 정부로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도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또 중소기업 부채를 한계치까지 끌어올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개인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에 치중해 향후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이 선진국보다 노동 생산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이 근로자 임금만 올려서는 생산성 상승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낮은 노동 생산성을 방치한 채 이 임금만 올리는 소득주도 성장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중 30.5%는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경제 분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꼽았습니다. 소득증대 대책과 병행했을 때 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뜻이지만 이 노동시장 개선 방안은 이번 정책 방향에 담기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정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신성장 산업 육성책이 담기지 않았고 또 정부가 약속한 3%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요, 노무현 정부 역시 혁신을 강조했었지만 행정수도 건설 등 이 대규모 국책 사업도 동시에 진행했다며 성장을 뒷받침할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두 가지 핵심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입니다. 또 부족한 점으로 지적받은 노동 관련 정책도 차차 발표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핫 이슈 세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정기 휴무일에도 장사를 하겠다며 인도에 매대를 펼치는 이 상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동대문의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동대문 상가 앞은 화요일마다 보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폭이 약 4m인 인도를 매대 수십 개가 메우다 보니 이 퇴근길 시민들이 부대꼈습니다. 매대가 버스 정류장 앞까지 이어지면서 버스를 타려 줄 선 사람들이 뒤엉킨 상황인데요. 이 유모차를 끌고 지나가던 이선민 씨는 건너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유모차를 끌고 나온 게 미안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은 3년 전부터 밀려들기 시작한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이 불황을 버틸 수 있었다고 했지만 사드 여파로 올 초부터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상인회에 따르면 2014년 3월 DDP 개장 이후에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불리며 1년 내내 외국인들이 몰렸습니다. 한 상인은 중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 이상이 동대문에 들렸다며 이 동대문 시장은 장사가 안 됐어도 APM과 굿모닝시티 같은 이 대형 쇼핑몰은 밤까지 중국인들로 붐볐다고 했습니다.
굿모닝시티 1층에서 3년째 여성복 판매를 하고 있는 이덕형 씨는 1년 전만 해도 매출의 절반을 중국인 관광객이 올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를 따라온 단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블로그 등을 보고서 직접 찾아온 가족과 커플 단위 여행객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광객이 끊기자 이 씨 가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화요일에도 인도의 매대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씨는 상가 문을 닫는 날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더위에도 도시락 싸서 나온다며 그래봐야 하루에 또 6만 원어치 또 7만 원어치 정도밖에 팔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유커가 감소하면서 휴일에마저 매대를 펼치고 장사를 해야 하는 상인들의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주변 상가 음식점의 매출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5일 한국을 방문하는 이 단체 관광 상품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의 4월 발표에 따르면요, 이 올해 1분기 동대문 관광특구의 매출 체감도는 전년 동기 대비 70%에서 80%의 수준입니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25만 3,359명은 작년 같은 기간인 70만 5,844명에 35%에 그쳤습니다. 동대문 상가 상인회는 각 상가별로 휴무일인 화요일에 장사하겠다는 사람의 신청을 미리 받고 하루 3만 원대 매대를 내줍니다. 이것이 10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최근 매대 신청자가 3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회 관계자는 매대 신청자가 넘쳐 이 상인들이 돌아가면서 화요일에 장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APM 상가에 있는 음식점 매출도 뚝 떨어졌습니다. 상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 등 밥값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APM 상가 2층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백성희 씨는 음식 배달을 시키는 상인이 줄어서 우리도 중국인 종업원 1명만을 남기고 알바를 모두 내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APM 운영팀인 김인철 과장은 현재 2층의 경우 공실률이 28.9%가량인데 이 재계약 문턱에 걸린 집들까지 포함하면 10곳 중에 5곳은 나간 셈이라며 최근엔 쇼핑몰에서 가장 실속 있는 1층까지 공실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되던 이 소비의 핵심이 없어지면서 내수도 함께 침체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중국발 수요에 너무 많이 의존했던 우리 경제에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이슈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로써 18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지역의 이동이 잦은 청년층의 인구 감소로 인해 6월 인구 이동 역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인데요. 인구 관련 뉴스죠. 자세한 소식 역시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요,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4만 3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4,100명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저치입니다. 또 2015년 12월 출생아 수가 감소세를 기록한 뒤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또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네, 다만 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혼인 건수는 26,9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1,400건이 증가해서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사망자 수는 23,800명으로 전년 동월 700명인 전년 동월보다 3%가량 증가했습니다. 이혼 건수는 9,300건으로 전년 동기인 100건보다 1.1%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같은 날 발표한 6월 국내 인구 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인구의 이동은 정체 중입니다. 말 그대로 인구 절벽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 이동률이 줄어든 이유도 분석을 하셨죠? 네, 통계청은 이처럼 인구 이동이 줄어든 이유는 진학과 취업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잦은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0년 이래 사상 최고치의 기록입니다. 또 인구 이동률은 1.06%로 전년 동월 대비 0.05%포인트 감소해서 역시 이동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에 사상 최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네, 시도별 순 이동을 살펴보면요. 경기, 세종, 또 충남 등 8개 시도는 순 유입됐고 또 서울과 부산, 대전 등 9개 시도는 순 유출됐습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이동자 수는 160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7만 명 감소했고 이동률은 3.22%로 전년 동기 대비보다 0.14%포인트 줄었습니다. 네, 각 지자체에서 저출산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IT 업계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먹듯이 잦은 야근과 수당 없는 연장 근로는 기본이고요. IT 업체 건물에는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해서 등대라는 별명까지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노동법을 위반한 IT 서비스 업체가 95%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실제 사례를 준비하셨죠? 네, 국내 한 정보기술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는 A씨의 경우는요, 이 연장 근로가 일주일에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장시간 근무를 감내했지만 A씨는 이에 따른 가산수당은 손에 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IT 서비스 업체 가운데 연장 근무를 시키고도 직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어긴 곳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에서 6월 게임업체 등 IT 서비스 업체 83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9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사항을 나눠보면 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위반이 31건, 또 차별처우가 13건, 불법 파견 1건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위반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연장 근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 전체 감독 대상 중 29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게임업체 8곳 중 6곳이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또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업체 53곳 중에서 21개소와 또 그 하청 2개소 같은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 근로가 만연했으며 이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과 야간, 또 휴일의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독 결과 이 57개소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9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네,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야근이나 연장 근로가 모두가 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안 할 수도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IT 업계는 사실 그닥 놀라는 눈치도 아닙니다. 95%가 노동법을 위반을 했는데 위반 안 한 회사가 5%나 되느냐는 조소 섞인 반응도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차별 사례도 존재한다고요. 네, 12개 사업장에서는요, 이 기간제와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됐습니다. 식대와 복지 포인트, 또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이 5개사에서 5건이나 적발됐고요. 이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나 근로시간, 복리 후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에서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 한 곳을 적발해서 12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 중 퇴사를 선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은 IT 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 근로나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또 불법 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근로감독 대상은 사내 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유지 보수 업체와 또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게임 개발 업체로 구분되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드러난 IT 서비스 업종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IT 강국이라는 이 화려한 간판의 이면에는 이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야근과 같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IT 인재를 아무리 우수하게 키워내더라도 그들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6번째 소식입니다. 6번째 뉴스는 사실 물가 소식을 전해드릴까 했었는데요. 물가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땅값입니다. 올 상반기 전국의 땅값은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오른 1.8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6년 이후 상반기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 걸까요? 자세한 소식 이정현 기자 역시 전해주겠습니다. 네, 어제 날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요, 올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은 전년보다 0.59%포인트 확대된 1.8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변동률보다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 지가 상승률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0.93%에서 이듬해 1.07% 상승한 데 이어 지난해는 1.25% 오른 뒤 올해는 그보다 더 오름세가 커졌습니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2010년 11월 이후에 80개월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올 상반기 땅값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올랐습니다. 그중 수도권 상승률이 1.86%로 지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은 2.10% 오르는 등 지난 2013년 9월 이후에 46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 상승률은 각각 1.69% 또 1.45%로 전국 평균 수준을 하회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을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 밖에 부산과 제주, 또 대구 등 6개 광역시도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부산, 제주, 대구, 광주, 강원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반기 동안 전국의 땅값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올랐습니다. 또 그 가운데는 세종이 3%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렇게 가격 상승뿐만이 아니라 거래량도 늘었다고 하죠? 네,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이 순수 토지 거래량은 총 58만 4천 필지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가량 증가한 상황인데요. 이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입니다. 세종은 전년 동기 대비 56.3%를 증가했습니다. 광주도 25.3% 늘었습니다. 반면에 울산과 제주는 각각 9.6% 또 9.1% 감소했습니다. 용도 지역별 거래량은 주거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상업 지역은 30.1%, 공업 지역은 11.3%, 녹지 지역은 10.7%, 또 농림 지역은 8.1%로 늘었습니다. 네, 지목별 거래량은 임야가 전년 대비 15.8% 늘었습니다. 대지가 10.8%, 또 공장용지가 17%가량 늘었고, 또 노는 7%, 밭은 5% 순으로 기록했습니다. 네, 이 지가는 특히나 개발 수요가 많은 제주와 부산 그리고 세종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 상승폭을 좀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최저시급이 1,000원 오르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이 오르면 무슨 소용일까요? 하루빨리 땅값 잡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겁니다. 네, 7번째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바로 어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돌풍을 예고했던 많은 분석가들의 예상대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27일 오픈 3시간 만에 3만 5천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등 금융권을 강타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건수는 7만 건에 육박했다고요? 네, 인터넷 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에 따르면요. 이 서비스를 개시한 27일 10시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7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또 요구 불계좌 개설은 3만 5천 좌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날 7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계돼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서비스 개시 전부터 업계 주목을 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시작된 지 1시간 만에 이 트래픽이 몰려서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시중은행에서처럼 입금과 출금,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공동대표는 이 평균 7분이면 계좌를 열 수 있다면서 계좌 개설 후에 평균 60초 이내에 소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 비상금 대출은 신용등급 8등급 정도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 및 이 현금과 자동입 출금기에서 현금 입출금 및 이체 수수료도 면제해줍니다. 단 올해 말까지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첫날이어서 그런지 이 카카오뱅크 접속은 하루 종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출범식이 열리는 현장에서도 접속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접속 장애가 하루 종일 이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토해내는 상황입니다. 네, 평균 7분이면 계좌를 연다고 홍보를 했는데 가입에만 36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버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인기를 반증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빵 터지면서 금융권은 긴장하는 듯 보입니다. 전날 비대면 상품이나 각종 이벤트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던 은행 업계인데 이날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땠나요? 네, 국내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출범된 가운데 이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네, 시장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출자한 기업과 또 금융보안업체나 전자지불 결제대행 업체, 또 신용평가회사 등 인터넷 은행 및 핀테크 관련주들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주요 상품과 금리를 공개하고 첫 영업을 시작하자 카카오 주가는 장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카카오는 3.79%, 4,000원 오른 10만 9,500원에 마감됐는데요. 같은 기간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 등의 주가도 올랐습니다. 이들은 카카오뱅크의 이 지분을 가진 주주사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58%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 한국금융지주를 비롯해 9개 기업이 주주사로 참여했습니다. 네, 핀테크 업종도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이날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또 코나이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존 은행주는 다소 주춤한 주가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은행과 또 신한지주, 하남금융지주 등은 이날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경제 리포트 1부에서 준비한 7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도와준 이정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주간경제 리포트 2부 통해서 증권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주간 경제 리포트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의 증시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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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지난주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파죽지세를 달렸던 주식시장인데요. 이번 주는 움직임 많이 달랐습니다.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7월의 넷째 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봅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8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245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 오른 677선에서 마쳤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244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9거래일 만에 하락이 나왔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부진했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랠리를 멈췄습니다. 수요일도 양시장 모두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팔자세가 두드러졌고요. 2430대까지 후퇴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와 반도체주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또 기관의 줄다리기 끝에 약보합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은 미국의 금리 동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동결 암도감에 사흘 만에 상승이 나왔고요. 코스피 2440포인트대는 회복했지만 외국인의 나흘 연속 순매도로 상승폭에는 제한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금요일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장중 2400선이 붕괴되는 등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급락했는데요. 주간 종가 기준 코스피는 2400선 턱걸이하며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652.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내내 팔자세를 견지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총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즉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급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시장에서는 좀 투자자들 심리가 어땠나요? 네, 한 주간 마감 수급 동향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1,683억 원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기관은 1,442억 원 담아내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역시 3,41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또 기관은 2,657억 원 담아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수요일에는 외국인이 3,551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4,599억 원 담아내면서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외국인이 2,083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3,589억 원 담아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외국인이 많이 덜어냈습니다. 5,633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또 반대로 4,616억 원 매수세 기록해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로 외국인과 기관이 상반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전 거래일 매도세를 기록을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반면 기관은 전 거래일 매수세 보여주게 되면서 서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외국인이 매수세 시연했습니다. 90억 원 담아냈고 기관은 229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화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세 기록했습니다. 각각 488억 원과 629억 원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수요일에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 기록하면서 190억 원 담아냈고 기관은 938억 원 덜어냈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에는 역시 외국인이 96억 원 다시 한번 매수세 기록했고 기관은 5억 원 적게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899억 원 덜어냈고 기관은 1,02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혼조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기관의 경우 전 거래일 매도세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한 주간의 투자자별로 마감 수급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상반된 성향이 뚜렷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번 주도 줄매도를 이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역시 한 주 동안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특징 업종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은행 업종 준비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은행 업종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국내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가 어제 오전 7시를 기해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무기로 활용하면서 K뱅크 이상으로 여수신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K뱅크는 출범 100일 차인 7월 11일에 수신 6,500억 원, 여신은 6,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미 올해 목표치를 모두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전용 앱으로 구동이 되면서 출범 초기에 주요 사업을 크게 3가지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렴한 해외 송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기존 A은행 영업창구를 통해 해외로 5,000달러를 송금하면 총 5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송금 시 스위프트라는 국제금융통신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국내 은행이 수취하는 송금 수수료뿐만 아니라 전신료와 중개수수료 그리고 수취수수료까지 모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시티그룹의 월드링크망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타 수수료 없이 송금 수수료만 5천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시중은행들도 해외 송금 수수료 인하나 송금 관련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으로는 대출은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는 강점을 꽂을 수 있겠습니다. 대출은 우선 세 종류의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모두 최대 1억 5천만 원을 평균 5분 내에 대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자동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추출하는 스크래핑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로는 예금 같은 경우 K뱅크와 유사하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빠른 흑자 전환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흑자 전환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여수신액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역시 K뱅크처럼 금리 조건이 후한 예금, 정기예금과 또 정기적금을 출시하면서 초기에 빠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또한 입출금 통장도 K뱅크와 유사하게 기본 연 0.1%의 예금 금리를 주지만 목표 금액을 미리 설정하고 한 달 후 이를 지킬 경우 12배가량에 이르는 연 1.2%까지 금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처럼 새로운 은행 업태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은행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인터넷은행이 은행 업종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규모가 작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향후 인터넷은행이 4개가 운영된다고 보면 5년 후에 인터넷은행 대출 규모는 각각 5조 원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규모 자체는 기존 은행들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 되지 않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의 업태에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또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와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금융 목표 주가는 7만 3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5만 8,6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 목표 주가 6만 5천 원이었고 이번 주 종가는 5만 2,800원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종가 5만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 보였던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주의 특징 업종 김남우 기자가 은행 업종을 집중 분석해줬습니다. 계속해서는 증권사 헤드라인 모아봤는데요. 이번 주도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네, 월요일 한국 경기의 모멘텀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투자 전략 내놨습니다. 수요일에는 메리츠종금증권에서 순환매 장세의 기회가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목요일 금 가격의 동의는 달러 약세뿐이다. 9월까지는 제한적 상승 기간이다라는 전략 내놨습니다. 네, 이 금 가격이요, 연중 최저 수준을 보이는 변동성 하에서 상승세,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적인 금 수요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따라 현재의 금 가격 상승 동의는 달러 약세뿐이라는 대신 측의 분석입니다. 이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9월 FOMC 전까지는 금 가격이 상승 하되 좀 제한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9월 FOMC를 통해 대차대조표 축소와 같은 통화 긴축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달러 약세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이전까지 금 가격은 달러 약세 하에서 제한적인 상승, 즉 온스당 1,300달러 수준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네, 대신증권의 리포트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경제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역시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것들 있나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추경이 1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7월 FOMC 기준금리 동결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하면서 코스피가 2,400선을 턱걸이했다라는 이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항목 조정으로 정부의 원안보다 1,500억 원 감소된 11조 3천억 원 규모로 통과를 했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공무원 증원 규모는 기존 4,500명에서 2,57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미국의 중앙은행은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는데요. 또 4조 5천억 달러 규모의 보유자산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FOMC 성명에서 자산 보유 축소 시점을 올해라고 표현했던 것을 보유자산 축소 바꾸면서 보유자산 축소 시점이 연말보다는 조금 앞당겨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바로 세 번째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에 오늘 2,400선대 턱걸이를 했습니다. 특히 IT 업종에서 차익성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4% 넘게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KB증권은 반도체 공급 증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IT주들의 이익이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금주의 키 이슈 세 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음 주 시장을 움직일 키 이슈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내주는 다음과 같은 키 이슈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는 한국과 미국에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름 수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은 13.6% 전년 대비 올랐고요. 7월에도 15%가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2분기 어닝 시즌 점검 단계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 수는 56%로 양호한 편인데요. 반면 금액 기준으로는 1.1% 하향 발표되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밋밋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와 중형 IT 기업들은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반면 대형 IT들과 호텔 신라 등 기대치가 낮았던 기업들은 실적이 양호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한 이벤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정 소식 김남우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요 일정 저희가 준비한 차트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럽의 CPI 예상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과 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수요일에는 미국의 ADP 취업자 변동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목요일에도 역시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고 금요일에는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음 주면 8월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요. 증권가에서 과연 이 하반기에 본격 진입한 8월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NH투자증권의 이 리포트만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밴디지는 2410에서 2460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조정을 염두에 둔 듯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정이 나타나도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즉 다음 주도 조정을 살짝 예상해주는 모습이고요. 다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다음 주 시장이 상승한다면 요인은 이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이 견조하다는 점, 그리고 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이 견조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하락이 나온다면 하락 요인은 주요 IT 업종들의 사이클 둔화에 대한 우려가 대두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 그리고 순환매 양상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IT에 대한 우려가 현재 높습니다. 또 반도체의 경우 공급은 캐파 로스에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의 제품 수요는 견조하다는 점에서 조정 시에 반도체 업종 매수가 유효하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소재와 산업재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단기 모멘텀은 확대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의 원달러 환율도 예상을 했는데요. 1110원에서 1155원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본 내용들 화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들 점검해보는 주간 경제 리포트. 오늘은 여기서 마칠 시간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